안녕하세요. MTN 기업경제센터 황급빛 기자입니다. 네, 얼마 전에 테슬라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유료 서비스를 위한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간 로보택시 언제 나오냐 관심이 높았고 이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앞서 로보택시를 상용화한 곳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무인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며 돈을 벌고 있는 곳은 미국 구글의 웨이모와 중국의 바이두가 대표적인데요. 수백 대씩 운행을 하고 있고 또 바이두는 올해 흑자 전환 목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로보택시 대량 생산으로 원가를 절감하고 서비스 운행 대수를 늘린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보택시 하면 사실 국내에선 체감이 잘 되지 않습니다. 먼 미래에 일어날 것만 같은 일인데 그러다 보니 최근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걸음마 수준인 한국 로보택시, 기술도 뒤처졌다, 돈도 없다. 그래서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업계 관계자, 전문가들에게 한국의 로보택시 현황을 솔직하게 들어봤습니다. 왜 한국에선 아직 로보택시가 보이지 않는지, 그리고 그 로보택시의 기반이 되는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 한국은 왜 뒤처졌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로보택시 개념과 시장에서 로보택시에 주목하는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로보택시는 앞서 말한 것처럼 무인으로, 즉 사람의 개입 없이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운행되는 택시인데요. 이 자율주행 단계를 보면 레벨 4 이상에 해당합니다. 현재 글로벌에서 상용화한 로보택시는 바로 이 4단계인데 5단계가 가장 높은 꿈의 단계,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알아서 돌아다니는 단계입니다. 이 4단계는 무인이긴 하지만 자율주행차 제작자가 정한 지역, 그러니까 날씨, 도로, 환경 등의 조건에 맞춰 운행됩니다. 위험한 지역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로보택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는 뭘까요? 이 로보택시는 자율주행 관련 비즈니스 가운데 시장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선 로보택시가 기존 택시와 카쉐어링 수요를 대체하고 신차 수요 상당 부분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로보택시 현황을 보겠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로보택시 서비스를 하려고 시범 운행 중인 곳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SWM이라는 업체인데요. 진정한 의미의 로보택시는 아닙니다. 현재 자율주행 3.5단계 정도 되는 택시라서 차량에 안전운행자가 탑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율주행 사업에 선정되면서 2024년 9월부터 서울 강남 지역에서 심야에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강남에서는 또 포니링크라는 회사가 안전운행자가 탑승한 채로 레벨 4 단계 로보택시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사실 기존의 로보택시를 시도해본 국내 업체들은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범 운행을 중단하고 사업을 접은 곳도 있고요. 로봇 셔틀이나 버스 등 다른 서비스로 눈을 돌린 곳들도 있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보면 국내 로보택시가 뒤처진 이유를 알 수 있을 텐데 이 취재를 해보니 로보택시 서비스는 로봇 셔틀이나 버스보다 상대적으로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돈이 많이 듭니다. 로봇 셔틀이나 버스와 다른 로봇 택시만의 특징, 바로 정해진 노선이 없다는 건데요. 도어 투 도어로 승객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업체들은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 지도를 구축하는데 이 고해상도의 디지털 지도로 자율주행 차량이 도로 환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경로를 계획하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도로뿐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상세 데이터를 센서로 수집해서 AI 기술을 가지고 지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셔틀과 버스는 정해진 노선에 맞춰서 지도를 구축하면 되는데 로보택시는 아니죠. 골목골목 빠짐없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지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 안양시 전체를 정밀 지도로 구축한다면 30억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국내 자율주행 기업은 대개 스타트업이라 이 비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보택시는 이러한 특징 때문에 기술적 난도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는데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경로가 정해져 있을 땐 사실 주행 환경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로보택시의 경우 특히 도심에서 돌아다닌다고 하면 환경이 복잡하기도 하고 또 돌발 상황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더 요구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국내에서 로보택시는 단기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는데요. 해외와 다른 국내 사정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로보택시는 택시 가동률 하락과 택시기사 고령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긴 하지만 기존 택시업계 일자리를 뺏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도 로보택시 시범 운행을 놓고 한 지역 택시조합에서 반발을 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한 자동차 산업 연구원은 미국 같은 경우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택시 산업이 거의 죽었고 우버나 웨이모를 이용한다. 국내의 경우 택시 사업을 건드리기 굉장히 어렵다고 본다. 카카오 택시 나올 때도 그렇고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았나. 물론 결국엔 자율주행이 편하니까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이 국내는 카풀 반대 분신 시위부터 타다 사태까지 자율주행차에 따른 운전자 일자리 이슈 등을 우려해 로보택시가 지지부진한 것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에서 로보택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듯 보이는데요. 사실 로보택시도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현재 로봇 셔틀이나 버스 등으로 눈을 돌린 업체들도 장기적으로 로보택시 서비스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전반적인 상황은 어떨까요? 역시 뒤처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크게 데이터가 부족하고 자본력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데이터 부족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데이터를 쌓아야 자율주행 시스템을 고도화할 수 있으니까요. 이 문제는 시범 운행 차량이 많지 않은 데다 차량 운행이 보수적으로 이뤄진 탓으로 분석됩니다. 운행이 정해진 구간에서 정해진 시간에 나아가 복잡하지 않은 구간에서 한적한 시간에 진행되어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시범 운행하고 있는 로보택시는 강남 일대에서 평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행되는데 또 3대밖에 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로봇 셔틀 같은 경우에도 정해진 구간에서 운행되는 건 마찬가지고 보통 20-30km 정도 되는 속도로 운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 미국과 중국 일부 지역에선 로보택시가 24시간 운행되기도 하고요. 80km가 넘는 속도로 운행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한 지역에서 몇백 대씩 운행이 되다 보니 기본적인 데이터에서부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시장에 늦게 뛰어든 영향도 있습니다. 웨이모는 2009년 구글의 구글 X 프로젝트를 통해 자율주행 연구를 본격 시작했고 2018년 전 세계에서 처음 로보택시 서비스를 유료화했습니다. 바이두는 2013년 중국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 개발을 시작해서 2021년 유료 서비스를 출시했고요. 반면 한국에서 자율주행 기술 기업은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2018년 전후에 많이 생겼습니다. 업계에선 기술이 뒤처졌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기술력도 데이터가 확보돼야 높일 수 있다. 학습시킬 데이터 자체가 없다고 업계에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자본력이 뒷받침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한데요. 로보택시뿐 아니라 로봇 셔틀, 버스 등 시범 운행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현재 정부와 지자체 자율주행 사업에 의존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지원 규모가 작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정부나 지자체에서 용역을 주는 형태인데 자율주행 업체가 운영을 하고 운영비를 받는 방식입니다. 적게는 1년에 한 대에 2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나오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자율주행 업체는 차량을 사서 개조해서 자율주행 차량을 만드는데 이 택시 기준으로는 2억 원 정도 든다고 하고요. 버스는 그냥 차량값만 해도 4억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당장 돈을 벌기 위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생존을 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업계 관계자는 생존을 해야 해서 모두 지자체 사업을 수주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쌓고 시스템을 고도화할 수가 없다. 지자체에서 원하는 노선에 지자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마음대로 데이터를 쌓을 수도 없고 기술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자체로부터 유상 운송을 할 수 있는 한정 운수 면허를 받으면 일반 승객들에게 돈을 받고 운행을 할 수 있긴 한데요. 이 역시 무료로 할지 유료로 할지 지자체와 협의하게 되고요. 사실 현실적으로 돈을 받고 서비스를 하기에 민망한 수준이기도 합니다. 안전운행자가 타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차도 아니기도 하고요. 아직 국내에선 기술 개발이나 사업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테스트하면서 향후에 자율주행차가 시장에 정착할 수 있게 시민들이 경험을 해볼
해볼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목적에서 시범 사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료로 로봇 셔틀을 운행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들은 현재는 자율주행으로 돈을 거의 벌 수가 없다. 준공영제 대중교통 시스템처럼 정부 예산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전운행자 없이 무인으로 운행해야 수익도 낼 수 있는 건데 현재는 안전운행자가 타고 있으니 매출을 내는 건 의미가 있지만 수익을 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자체 사업에 의존하는 것은 민간에서 큰 투자금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 가운데 제일 투자를 많이 받았다고 전해지는 오토노머스 A2G의 경우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이 820억 원입니다. 이게 몇 조씩 투자를 받아온 글로벌 자율주행 기업들과 비교가 안 되는데 작년에 보면 영국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웨이브가 유치한 투자금만 봐도 1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 웨이모의 경우에는 15년간 4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이 돈이 없으니 차량을 많이 만들어서 굴릴 수 있는 여유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 전문가는 미국이나 중국처럼 투자를 많이 받아서 몇백 대, 몇천 대 단위로 차량을 굴리고 유상 운송을 많이 늘리면 완성차 업체랑 협력해서 대량 생산도 하고 비용을 낮추고 할 수 있을 텐데 한국은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다. 또 만약에 완성차 업체랑 협력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국내 완성차 업체 한 곳밖에 없는데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 해외에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게 사실상 대규모 투자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데 국내 자율주행 시장의 경우 돈이 없는 게 가장 크다고 말했습니다. 해외에서 기술을 들여와서 협력한다거나 배워나가는 방법도 있는데 이러한 방법도 사실 얘기하기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냥 두자니 답은 못 찾겠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현대차는 미국에서 웨이모의 차량을 공급하는 협력을 하고 있죠. 일단 정부의 목표는 2027년 레벨 4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인데요. 관련 업체들은 이에 맞춰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업체가 자율주행차를 판매해 돈을 벌 수 있는 성능 인증 제도나 안전운행자가 탑승하지 않은 채 운행할 수 있는 레벨 4 자율주행차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안전 기준도 구체화돼가는 중입니다. 2027년이 1년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완전 자율주행차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슈체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